오늘 새벽 장이 날립니다. 시뻘개요. 빅스지수는 위로 올라가서 초록색이고, 밑에도 초록색인 국가들이 있긴 한데 보시면 여기 날짜가 찍혀 있죠. 날짜가 찍혀 있다는 얘기는, 시간형은 날짜가 찍혔다는 얘기는 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그다음에 중국,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 대만, 우리나라 휴장이었습니다. 휴장이 아닌, 월요일날 휴장이 아닌 국가 중에 오른 국가는 유일하게 베트남 하나만 올랐습니다.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뭐 2% 중반대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요.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3%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도 만만치 않게 빠졌어요. 계속 핑계거리를 찾는 과정 중에서 헝다그룹이 이제 드디어 걸렸고, 그래서 주식, 일단 뉴스 보도, S&P 500 지수나 미국 지수 왜 빠졌냐고 얘기가 나오면, 여기 미국의 그 신용 위험에 대한 부분이 전염되는 공포 때문에 9월에 이제 급격히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주시장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보면은 유가도 지금 약간 플러스로 보이지만 지난 일주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뚝 빠졌어요. 쭉 빠졌습니다. 급등했던 거를 다 반납하고 갔죠. 구리도 일주일 내내 쭉 빠졌거든요. 눌러버렸네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는 원자재도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전체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일간으로 놓고 보면 이거 시카고 옵션 거래소 데이터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장 후반부에 쭉 빠졌어요. 이거 보면 나스닥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우나 이런 것들도 일일봉을 보면 급격히 빠졌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했거든요. 보시면 후반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죠. 이게 과도하게 빠졌다고 하는 심리적 지수가 나중에 그거를 저가 매수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받쳤다는 뜻입니다. 일봉으로 보면 추세적으로는 좀 머리를 약간 꿈을 이제 9월 18일날부터 좀씩 들고 있다. 17일, 여기 보시면 17일이죠. 17일날 들고 있다가 18일 들었는데 20일 되면서 팡 튀어가지고 머리를 들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VV 빅스거든요. 빅스 지수의 다시 변동성 지수죠. 이거를 좀 길게 보면, 퍼포먼스를 좀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한 달치를 보면 추세가 올라오고 있죠. 빅스 지수 역시 추세가, 이게 최근 한 달치거든요. 보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약간의 변동성이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무엇인가 조정을 받을 상황은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핑계를 댈 게 두 가지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가지가 헝다그룹이고, 나머지가 FOMC 관련된 23일날 새벽에 저희 날짜로 나올 건데, 발표되는 그것에 대한 어떻게 나올까, 이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실 근본적인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언제라도 언제 조정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게 조정의 가장 큰 빌미다. 이거는 에버그란드 해가지고 그 헝다그룹 주가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하고 홍콩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개의 차트를 믹싱해 놨는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보시면 누군가 대규모로 털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나서 여기에 종가가 지금 100이었는데 101달러였는데 여기 지금 현재 얼마냐면 10달러니까 8달러네요. 8달러 종가가. 이거 90% 이상 폭락했죠, 지금. 파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사 두 개만 볼게요. 기사 두 개. 일단 이거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문일호 기자께서 9월 20일자로 올리셨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개의 파산이고 있고 위기설이 있고 쭉쭉쭉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 기사를 제가 뽑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헝다그룹이 있는데, 뭐 부채 순부채 비율이 100% 아니다. 그러니까 부채보다,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죠. 100% 이상이라는 뜻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중국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서 헝다의 파산 리스크가 되려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분석에서는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금융권 관계자는 대다수 전문가들은 헝다의 부도위 기설이 작년부터 나온 데다가 작년 6월부터 좀 안 좋았거든요. 중국 정부가 계획하고 얘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서 뭐 대출을 쪼이거나 이런 행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이 혼돈이 일어나고 변동성이 커질 때 중국 당국이 들어와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저도 역시 큰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중국 당국이 무엇인가 한마디를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연쇄 파산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면 이거는 메트로 기사인데요. 메트로 시민의 안상미 기자께서 9월 19일자로 올린 중국 헝다그룹 사태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기사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KB증권, 아까는 신영증권이었죠. KB증권 그 박수현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대출 규모가 헝다그룹 대출 규모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6월부터 정부 지원 문건을 보면 총 128개 은행에 121개 비금융기관 한 250개 정도 포함되어 있네요. 근데 위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은행이 민생은행이고 농업은행, 저상은행 뭐 이런 것들이 각각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단기적 금융시장의 변동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쇄 파산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헝다그룹이 인민은행이나 은보감에 면담을 진행하고 채무 조정을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헝다그룹의 목줄을 쥐었던 중국 공산당이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원 방향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고, 이 부동산 사례의 부동산 유동성 축소 이유가, 그리고 하반기에 여기 보시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재정 정책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에 뉴스는 인지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말을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뚫어주겠다, 퇴로를 나갈 방향을 뚫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중국 당국이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가 이 헝다그룹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도 급등했고, 물론 장 후반에 내려갔어요. CBOT 아니 VBIX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도 장 후반부에 이제 내려간 걸 상당히 많이 만회하면서 올라왔죠. 근데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도 눈에 보이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디냐면 월드 가버먼트 본즈에 나오는 미국의, 중국의 5년차 국채의 CDS 프리미엄 동향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주 월요일인 9월 13일자에는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고 약간 머리만 드는 정도였는데, 요번 주 들어와서 머리가 그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요동치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주식시장도 그렇고 중국의 CDS 프리미엄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자가 한마디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다. 다음 햄보는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중국 당국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보면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한쪽 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회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확보하고 조정이 세면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만약에 일정 부분 축적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우려 섞인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갔을 때 싸게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거 말씀드릴 때도 세게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오픈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전체 시장의 움직임하고 개별주의 움직임이 같이 믹싱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 많이 내려가지고 그 얘기들을 하는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미 그 부분 얘기 드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코앞에 온 거죠.
그리고 뉴주원인데 중국 당국이 나서야 되는 이유 중에는 이제 이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기업이라든가 특히 부동산 기업, 그 다음에 하이테크,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막 깨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 관련된 기업, 연예인들 막 하고 있고, 뭐 팬덤 난리치고 있고, 그래서 막 그 칼자루를 날리고 있는데 게임 업체 제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 3기 집권 연장을 앞두고 사회주의 색채를 강조하기 위한 지배권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확정이 제가 내년도 11월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9월 10월 달쯤에 여기 임기가 2023년 3월인데 90월 20차 공산당 정당대회가 끝나가 나면 요때 이제 당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그런 패턴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정도, 10월 말 뭐 이렇게 가면 확정이 되겠죠. 이때까지 뭔가 체제를 갖추려고 작업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체제 안에서 경제가 불안정성을 띠게 되면 시진핑 주석한테 좋을 게 없죠. 그런 관점에서 헝다그룹의 이 상황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 당국에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거보다 이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건데, 시장이 좀 더 요동을 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이 요동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FOMC와 관련된 건데, 이 기사는 뉴즈원에서 9월 20일 날 올린 기사고, 기사를 올리신 분은 김정률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것도 뉴즈원인데요. 이거 9월 20일자 기사고,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신기림 기자께서 올리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연준은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공식화에 그 일정이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예상 시점 공식화, FOMC가 그 테이퍼링하는 공식화하는 시점이 11월로 후퇴했다. 그러니까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예상 시점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코노미스트들의 테이퍼링 공식화 예상 11월을 한 사람이 73%에 달한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9%였는데, 그러니까 점점 테이퍼링에 대한 강도가 뒤로 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지금은 테이퍼링은 끝났고, 여기 보면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나오면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건데, 지난 10일 날 조사한 게 70%가 2022년 정도, 그 다음에 20% 정도는 내년 상반기에 인상,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의 인상 하는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대치보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연준 좀 더 빨리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을 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이거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빨리 당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기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주식시장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데다가 그 헝달한 게 또 그냥 주식시장 가만히 놔도 모르겠는데, 이슈가 올라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겠죠. 발표하는데 속도를 내고자 하는 곳에. 한 가지 더, 사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위험한 건 이건데요. 이번 이게 파이낸셜 뉴스고, 정크본드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드렸죠. 레버리지론하고. 사실 이건 서혜진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9월 20일자 기사고, 이게 정크본드 판매, 연간 판매인데 매년 판매하는 액수인데, 지금 2021년도는 아직 끝나질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정크본드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정크본드라고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정크본드가 나오고 레버리지론이 나오는데, 레버리지론은 뭐냐면 약간 이게 내용이 약간 우리 어설플 수도 있어요. 이거 미국에 있는 인베스토피아에 나오는 건데, 이거 한글로 제가 전화시켜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아주 간단한데요. 레버리지론은 이미 부채가 상당 수준 있거나 신용 기록이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죠. 그러니까 빚을 안 갚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준 사람은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게 레버리지론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레버리지론이나 혹은 투기등급선 채권을 아시죠? 정커본드는 WB 이하에 있는 채권들, 이것들의 발행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 수익률 좀 내라라고 하는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크분들한 레버리지론 쪽의 매입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레버리지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발행이. 그리고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죠. 저금리 상황이니까, 그리고 대출을 받기가 일부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다거나 뭐 혹은 차입을 아예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레버리지론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지금 입장에서 많이 확보하는 게 낫죠. 왜냐면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발행 그 비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채권 매니저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채권 자체는, 여기 보시면 이제 채권 순위를 가끔 보여드리죠. 파란색은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의 인덱스예요. WB 이하의 채권들의 전체 인덱스를 만들어서, 수익률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국채하고 비교한 스프레드가 이제 파란색이고요. 이 빨간색은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입니다. 근데 보시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이 트리플 C 이하 같은 경우는 여기거든요. 이 장기 차트로 보면, 자꾸 글자가 보여서 제가 글자를 지웠습니다. 이 장기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 정도로 낮은 수준에 와 있는 적이 없어요.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채권이. 이게 그만큼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의 하이힐드 채권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최근 추이를 보면 이 아랫방향으로, 이 윗방향으로 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스프레드는 내려가고 있고, 트리플 C가 그나마 조금 올라갔는데 추세 자체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서, 채권 시장에서 놓고 보면 채권 투자자들은 전혀 지금 뭐 시장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이게 지금은 터지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요동을 치면서 하이힐드 채권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 경기 수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요동을 치게 되면, 여기 보면 201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요때 발행한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일정 부분 소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이힐드 채권 쪽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큰 위험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힐드 채권에 관련해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이 그 경기 정점 부분에 갔을 때 이 투자를 하지 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오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빨라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경기 정점 부분에 임박해서 하이힐드 채권 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이힐드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IT 버블 때는 여기 보시면 상당히 경기 수축이 그 빠지기 직전보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이힐드 채권이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요번에도 사실 이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이렇게 IT 버블 붕괴 때처럼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경기 사이클 정점에 이르기 상당히 전부터 가격 하락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하튼 이게 나중에 어떻게 터질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 오늘 정리하면 헝다그룹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긴 한데, 글로벌 주식시장이 이거를 시진핑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놔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중국 당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이제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 장 후반부에 정신을 차리고 급격하게 반등을 한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오늘도 미국 시장이 난리를 치겠는가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사실. 물론 이거는 단순히 예측일 뿐이고 상황은 지켜봤는데, 저희가 추석 끝날 때쯤 되면,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겠지, 어느 방향이든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